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와 각별한 사이로 지낸 흔치 않은 며느리입니다. 이 무슨 동화 같은 얘기냐고요? 결혼한 게 좋았던 이유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덕분이었다면 믿으실까요? 그만큼 고부 사이 좋았고 참 애틋했어요. 그 사이에서 남편은 온갖 미운 짓이란 미운 짓은 다 했고요. 참 이상한 집구석도 다 있나 싶은가요? 그러나 전 시어머니가 있어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었고 다시 행복할 수 있었네요. 그 기막힌 사연 풀어보려 글을 씁니다. 전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랐어요. 돌아가신 아버진 많은 재산을 남기셨고 그걸로 엄마랑 저 남부럽지 않게 살았죠. 하지만 엄마는 몸이 약하셨고 좋다는 약이며 병원은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저 결혼하는 건 꼭 봐야 한다고 늘 그러셨는데 거짓말같이 결혼 1년 만에 친정엄마를 잃었어요. 갑자기 쓰러지신 뒤로 일어나지 못하셨죠. 그 슬픔과 후유증은 무척이나 컸습니다. 남편도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는데 그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 시어머니세요. 새아가, 오늘 날씨가 아주 그만이다. 아침 먹고 오늘은 좀 나가서 걷자. 싫어요. 저 그냥 잘래요. 깨우지 마세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좋아하는 전복죽 끓였어. 한술 뜨고 나랑 시장도 가자.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밥 생각도 없어요. 내가 먹여주마. 아 하고 입 벌려봐. 어서. 아기 새처럼 바다만 먹어봐라. 쫄쫄 굶기만 하면 어떡해. 제가 밥도 안 먹는다, 외출도 안 하겠다, 신경 쓰지 마시라 투정을 부려도 시어머니는 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따뜻하게 기다려주시고 보듬어 주셨죠. 남편 흉을 봐도 다 들어주시고요.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졌고 아프신 시어머니를 6년 동안 제 집에 모시기도 했네요. 저한텐 당연한 일이었지만 정작 남편은 아니었죠. 툭하면 시어머니 내보내라고 드리는 돈 다 끊으라고 피도 눈물도 없이 굴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에 전 분노했고 전에 없는 복수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어머님과 함께한 세월, 그 사랑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 남편이란 인간에게 철퇴를 내릴 수 있었네요. 치졸하기 짝이 없는 남편의 막장 행동을 어떻게 처단할 수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과 전 소개로 만났습니다. 전 음악을 전공했고 남편은 공대생이었죠. 성격도 관심사도 많이 달랐는데 뜻밖에도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은 딱 보면 차가운 도시 남자,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명문대생이었습니다. 외모는 그런데 저한테 처음부터 지극정성이었어요. 사귄 지 3개월쯤 지난 나 그때부터 결혼하자고 난리였죠. 그런 말 있잖아. 진짜 내 사람 만나면 뒤에 후광이 비친다고. 태어나 이런 말 처음 해보는데 아무래도 나 너랑 결혼해야 될 것 같다. 왜? 나한테 후광이 비쳐? 볼 때마다 너 나 공대생인 거 알지? 미신인 줄 알았는데 그 말 진짜였어. 소름 끼쳐. 그러니까 우린 결혼할 운명이다 이거지. 설마 혹시 이거 청혼하는 건 아니지? 왜 아니야, 청혼이야. 누가 청혼을 이렇게 해. 하려거든 제대로 해. 진짜 멋도 없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은 정말 로맨틱한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제 친구들까지 동원해서요. 결혼에 꼴이 날 때까지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에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사위 잘 얻었다며 좋아하셨고요. 저 결혼할 때 이것저것 참 많이도 해주셨습니다. 남편 예물도 최고급으로 해주셨죠.
남부럽지 않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마쳤는데 신혼생활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 집에서는 왕대접 바라더라고요. 사실 남편도 아버지를 20살 때 여의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사진으로만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수도 없으시고 제가 뭘 해드리면 그저 고맙다, 예쁘다고만 하셨고요. 남편 잘할 때 집안 분위기 어땠나 물어보면 평범했다고만 하고 별말이 없었죠. 그래서 가끔 뵙는 시어머니한테 이것저것 여쭤보기도 했는데 어머님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사람 어렸을 때도 잘 삐졌어요? 연애할 땐 몰랐는데 완전 삐돌이에요. 그랬어? 장가 가선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역시 어머니도 아시죠? 엄청 골치 아파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속상해요. 세아가 속상할 땐 이렇게 나한테 와서 풀어. 우태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 고슴도치였어. 성격이 가시도친 고슴도치 같다고. 그 성격 커서도 여전하구나. 어머, 정말요? 딱이다 진짜. 전 그 얘기 듣고 남편을 놀려줬어요. 그런데 반응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밖에서 저녁을 먹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탁 놓는 거예요. 내 별명이 뭐? 고슴도치? 하, 뭘 그렇게 잘한다고? 왜 그래? 당신 어머니한테 뭐 불만 있어? 난 그냥 농담한 건데. 다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겠다. 너도 너무 자주 가지 마. 뭐하러 그래? 내가 자주 간 건 아닌데. 알았어. 화내지 말고 밥 먹어. 남편은 어머님 얘기만 나오면 이상할이 많지 냉정하고 차갑게 굴더라고요. 남편에겐 여동생, 그러니까 제게 시누이가 있었는데 어머님과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하고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친정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쓰러진 뒤 엄마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 커서 가정까지 꾸렸지만 엄마 앞에서 전 여전히 어린애였나 봐요. 더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엄마 생각에 장래 후에도 쉽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곁에 있으면 든든했지만 마음을 뜨뜻하게 해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심한 제 마음을 시어머니가 보듬어주기 시작하셨죠. 앞으로 엄마 보고 싶으면 나한테 와. 좋아하던 엄마 음식 있으면 나한테 해달라고 하고 비슷하게라도 흉내는 내볼게. 저 김치 수제비 먹고 싶어요. 그거 한 그릇이면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누가 들으면 보양식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마침 묵은지 있으니까 끓여볼게. 맛이 있으면 좋겠네.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 수제비는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맛이랑 진짜 비슷했어요. 시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식당 일하시면서 남편과 시누이를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하셨던 음식들 어머님 손맛 덕에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긴 집 한 채 고스란히 남겨두고 남매 대학까지 보내신 거였어요. 뒤늦게 알고 보니 사시는 그 집도 실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희생을 하신 분인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어머님께 그렇게 쌀쌀맞았습니다. 갈수록 너무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날 낳아준 어머닌 내가 14살 때 돌아가셨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새어머니야. 정말이야? 아니 왜 그걸 이제 말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한동안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물론 시누이, 시어머니와 시댁 쪽 어른들까지도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처음엔 속았다는 생각에 화부터 났죠.
어머니가 당신 새어머니라는 거 미리 알려줄 수 있었잖아. 왜 속인 거야 도대체? 속인 거 아니야. 나쁜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을 알고 나면 다들 색안경 끼고 보니까 그런 것도 싫었고. 너한테 말할 타이밍도 놓쳤어. 사실 나 새어머니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해. 그뿐이야. 어머님이 14살 때부터 키워주셨으면 거의 20년 넘게 당신이랑 시누이 돌봐주신 거잖아.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남편이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싫어하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남편 입장은 달랐습니다. 난 지금도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사별을 했으면 깔끔하게 혼자 사실 것이지. 왜 과부를 얻어다가? 과부? 말 조심해. 당신 정말 왜 그래? 솔직히 그 사람이 손해볼 게 뭐가 있어? 우리 집 재산 가져. 못 낳는 자식 가져. 너도 잘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당신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사춘기 어린애도 아니고 20년이 넘었어. 시어머니, 당신 어머니로 산 세월 말이야. 아버님마저 돌아가시고 그동안 어머니가 돌봐주셨잖아. 어머님 식당 하셔서 등록금도 대주셨고. 뭘 돌봐줘. 자기 실속 차린 거라니까. 난 아직도 우리 엄마 못 잊었어. 넌 안 겪어봐서 몰라. 남편의 차가운 태도 너무 낯설었고 한편으론 같은 여자로서 서글프기도 했어요. 남편은 14살 때 들어온 새어머니를 30이 훌쩍 넘도록 인정하지 않고 있었죠. 물론 제가 남편 입장이 아니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겪은 시어머니는 누구에게도 나쁘게 할 뿐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밖에서 시누이를 만났어요. 시누이는 남편과 다르게 마음이 여리고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남편에 비하면 어머니한테 훨씬 잘했지만 심해부의 사업이 망해 사는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시어머니한테 돈도 많이 끌어다 썼기 때문에 면목도 없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친오빠를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전 시누이 점심 사주고 커피숍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가씨, 잘 먹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오빠도 같이 오면 좋은데 남매가 어쩜 식성이 그렇게 달라요? 성격도 다르죠? 오빠 한 성격 하는 거 나도 알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오네. 울 오빠 성질 완전 더러운 거 눈치챘어요? 자기만 잘났다니까요. 그리고 나 비밀 하나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 얘기. 오빠가 하더라고요. 정말요? 오빠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놓고 자기가 말했어요? 아, 진짜 웃긴다니까. 전 시누이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처음 집에 오셨을 때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냐고요. 그랬더니 시누이 하는 말이 제 남편이 그렇게 반항을 많이 했대요. 엄마 자리에 누굴 들이냐고, 아버지 밉다고 가출한다며 생쇼를 하고 공부 때려치고 산에 들어가 스님 되겠다고 생난리를 쳤다는 거였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어머님이랑 사이가 무척 좋았대요. 동네에서 유별나다 할 정도로 서로 애틋한 모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서러울 정도로 장난만 챙겼다는 거였습니다.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했어요. 난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 다 한 차에 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다들 타박상 정도만 입었는데 왜 엄마만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나한테는 엄마는 한 분뿐이야. 그 사실에 변함이 없어. 어린 나이에 겪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20년 넘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새어머니 노고 인정할 법도 한데 남편은 바위처럼 꿈쩍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질고 냉정한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건 시누이도 생각이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남편이 더했죠.
암튼 오빠는 꼴통이에요. 그래도 언니 앞에선 순한 양인 것 같아서 안심했는데 아닌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오빠가 마음 돌렸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어머님이 무슨 죄예요. 오빠 싸가지가 보통 싸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언니, 웬만하면 포기해요. 오빠 고집 황소 고집이라 아무도 못 꺾어요. 언니랑 나만 잘하면 됐지 뭐. 집에 돌아오는데 신우이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귀에 맴돌더라고요. 어려서는 몰랐는데 자기도 아이 낳아보니까 알겠더래요. 시어머니 같은 분 없다는 걸요.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하고 따랐는데 오빠는 아니었다고 지금도 눈빛 곱지 않은 거 보면 어떨 땐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저도 신우이처럼 남편을 그렇게 보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좋기만 했거든요. 남편은 포기하고 저만 어머님이랑 알콩달콩 깨를 볶았어요. 친정엄마도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니라 부를 분은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따뜻한 정이라는 거 어머님 통해 많이 느꼈죠. 특히 어머니가 해주시는 부침개랑 수제비는 어떤 보양식보다 맛있고 힘이 뿜뿜 솟았어요. 어머니, 이거 우리 장사할까? 어머니 손맛이라고 홍보하고 하루에 딱 몇 그릇만 팔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나 못해. 이 허리랑 무릎으로 식당을 또 어떻게 해. 우리 며느리랑 딸이 좋아하니 가끔씩 맛있게 해주는 걸로 족하지. 어머니 여기 수제비값. 다음에 또 해주세요. 또 돈 주는 거야? 아유, 나 안 받을래. 지난번에도 나 옷 사줬잖아.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지 왜? 이렇게나 많이 넣었어? 내가 수제비에 금가루를 넣었어? 뭘 넣었어? 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어머니한테 용돈도 많이 드렸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돈 쓰시지도 않고 제 생일 같은 때 돌려주실 게 뻔했어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돌아가신 시아버지 재산도 많이 포기했습니다. 땅, 집 이런 것들 다 남편 명의였어요. 남편 결혼 전에 어머님이 남매에게 다 넘기셨대요. 남편이 노골적으로 달라고 해서요. 시누이도 받았지만 심해부 사업망에 다 처분했고 남편은 자기 재산 꼭 쥐고 있었죠. 살아보니 남편 참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근히 없는 사람 무시하고요. 한 번은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새언니한테는 꼼짝 못하더라. 새언니가 그렇게 좋아? 그럼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한테 잘해야지. 너는 어떻게 결혼을 해도 그런 핫바지랑 결혼을 했냐? 있는 재산 다 날려 되지도 않는 사업만 무리해서 손대고. 경고하는데 나나 새언니한테 손 벌리지 마라. 특히 네 새언니한테 몰래 돈 꾸지 마. 내가 다 아는 수가 있으니까. 알았어. 갑자기 왜 그래 오빠는? 분위기 좋았는데. 엄마, 나 갈 거야. 싸줄 거 있어요? 그래, 식혜랑 겉절이 좀 가져가. 엄마가 맛있게 해놨어. 우태네도 가져가거라. 싫어요. 아이 자기야 가자. 차 막히기 전에. 왜 그래? 어머니 주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 고맙다. 우태야 잘 가라. 어머닌 그래도 아들이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어 하셨어요. 눈빛엔 애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는 건 무심한 등판밖에 없었어요. 참 야속한 일이었죠.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연세 70이 코앞이었고 거동이 어려우실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원래 허리 무릎이 안 좋으셨는데 그게 악화되신 거였죠. 그 상황에서 시누이는 어머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무리였어요. 좁은 집 살면서 애들 복닥복닥 키웠고 어머님이 누워 계실 곳도 없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 계시는 게 제일 나았습니다. 저희 집 둘이 사는데 큰 방이 4개나 있었어요. 그 시기 남편은 대기업 다니며 잘 나가고 있었죠. 실력을 인정받아 엄청 바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셔야 된대. 허리 그냥은 못 쓴대. 큰일이야. 무릎도 안 좋으시고. 알아서 하겠지. 신경 쓰지 마. 또 이런다. 남처럼 얘기할 거야? 아가씨랑 나랑 얼마나 걱정을 하는데. 나이 들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거 특별한 일 아니잖아. 너도 정이 너무 해퍼. 그 정성 나한테 쏟아봐라. 대기업 다니는 게 무슨 어린애 장난인 줄 알아? 어쨌든 난 신경 쓰기 싫어. 회사 일도 너무 바쁘고. 마음에 걸리면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난 그것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한마디로 돈 번다, 회사 다닌다, 유세였죠. 하여간 남편한텐 어머니 얘기 더 못하고 시누이와 제가 병원이며 수술이며 알아봤습니다. 전 물려받은 재산으로 월세 나오는 것도 있었고 현금도 꽤 있었어요. 전 그래도 남편 돈으로 어머니 수술시켜드리고 싶었고 몰래 일을 진행시켰죠. 남편은 어머니한테 쓰는 돈도 그렇게 아까워했습니다. 어머님은 자식 위에 몸 부서져라 식당이라고 그나마 있는 재산도 다 넘겨줬는데도 말이에요. 다행히 어머님은 허리 수술 잘 마치셨고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집으로 모셔왔어요. 어머님까지 한사코 안 가겠다고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걸 겨우 설득해서요. 내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간병을 받아. 나 그냥 요양원 갈란다. 아주 싼 데로 한번 알아봐줘. 제가 잘해드릴게요. 아들 집인데 뭐 어때요?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아유, 난 싫다. 우태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너도 알잖니.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걸로 요양원 알아봐다오. 그 사람은 하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나가서 오밤중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돈 아끼셔야죠. 무슨 돈을 그렇게 펑펑 쓰려고 하세요? 능력 있는 아들 며느리 뒀다 뭐하고요. 남편은 어머님 오시자마자 또 싹수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집에 이게 무슨 냄새야? 양 냄새야 뭐야? 아이 환기 좀 시켜. 넌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수습해. 그리고 저 사람 병원비를 왜 내 카드로 결제했어? 진짜 나한테 혼나볼래? 어머니 들으셔. 목소리 낮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당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셨는데 힘들게 일해서 모은 재산도 다 자식들 주셨는데 이것도 못 해드려? 자식 노릇 좀 해. 고마운 것도 좀 알고. 남편이 제 아들이었으면 등짝을 세게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전 어머니 간병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4년 동안 아이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안 생기더니 덜컥 임신이 됐다는 거였어요. 어머닌 너무 좋아하시더니 갑자기 짐을 싸라고 하시는 거 있죠? 편하게 태교도 해야 하는데 당신이 짐이 될 것 같다며 집을 나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랬죠. 어머님이 계셔야 태교도 잘하고 순산할 것 같다고요. 할머니 목소리 들으면서 태교하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혼자 심심하지도 않고. 난 생각만 해도 좋아요. 우리 애기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할미 할미 하는 거 보고 싶은데 참 어머니는 내 마음도 몰라주셔. 정말 내가 있어도 괜찮단 말이냐? 주책 없는 늙은이라고 뒤에서 욕 안 할 거야?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운하게. 마음 편히 계세요. 그게 저 도와주는 거예요. 어머님은 차차 회복하셨고 제가 입덧 시작할 때쯤 팔을 걷어붙이셨어요. 조금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절 그렇게 챙겨주셨죠. 입덧 지나가고 5만 가지 다 먹고 싶을 때 어머니랑 저 중국집 볶음밥도 같이 사 먹고
시장도 늘 같이 가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했어요. 늘 어머니를 무시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베네병처럼 그 나쁜 버릇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님은 남편이 집에 오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식사 때도 같이 안 드셨고 남편을 피하셨죠. 어찌나 속상하던지 남편이랑 그때쯤 많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기도 태어날 건데 당신도 변해야 된다고 봐 나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습관이래. 당신 일부러라도 어머니한테 존댓말하고 깍듯이 대접해드리면 좋겠어.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저 사람 자기 집으로 가면 그렇게 할게. 왜 지금까지 여기서 민기적대는데? 이젠 애기 생겼다고 그 핑계대고? 집이 집 같지가 않다. 요새 누가 시어머니랑 합가해 사냐? 너도 참 미련하다. 전 정색하고 말을 했죠. 당신도 조금 있으면 40인데 사춘기 때 핑계로 어머님 박대하는 거 말 안 된다고요. 남편은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대충 알겠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전 지켜보겠다고 했고 그 뒤론 조금은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아들은 돌쟁이가 되었어요. 어머님은 저 산후조리 해주시고 육아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빠보다 할미 소리를 더 먼저 했고요. 고부 사이는 좋았는데 부부 사이는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뽀얀 돌쟁이 아기가 있는데도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집에 얼굴 한번 비추는 게 힘들었어요. 해외 출장에 외박도 했었죠. 어머님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서진애비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지? 회사 일 바쁜 건 알겠다만 그래도 네가 애비한테 잠은 집에서 와서 자라고 해봐라. 서진이도 아빠 얼굴 봐야 하잖아. 저도 걱정이 되던 차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날 잡고 물었습니다. 당신 가정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일 좀 줄일 수 없어? 당신 연차에 그 정도는 조절할 수 있잖아. 출장은 그렇다 치고 외박은 자꾸 왜 하는데? 솔직히 집에선 밤에 잠을 못 자. 서진이 신생아 때부터 밤새도록 얼마나 울었어. 서진이 태어나고 집에서 제대로 잔 적이 없어. 내가 맡은 프로젝트 예산이 1,000억짜리야. 그거 허투루 할 수 있어? 위에서도 쪼는데 승진도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아. 당신이 이해해.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거지. 서진이 이제 밤에 잘 안 울어. 새벽에 한 번 정도만 깨고. 잠은 되도록 들어와서 자. 부탁할게. 점점 남편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아들은 점점 커가는데 분유 한 번, 이유식 한 번 먹여준 적이 없었어요. 전 저대로 야속함이 쌓였고 남편 얼굴만 보면 싸우기 시작했죠. 부부 사이 갈등은 극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보면 볼수록 남편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돌쟁이 아들까지 외면하는지 자식 노릇도 안 해, 아빠 노릇도 안 해, 늘 일 핑계를 대는 것도 이제는 보기 싫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돈 걱정 없는 집 아니냐, 덜 바쁜 회사로 옮기거나 사업을 해보라고 했을까요? 남편은 제 소리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부부싸움은 점점 심해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시어머니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에 어머님은 죄책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결국 절 붙잡고 우시면서 당신을 내보내달라고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 내가 화근인 것 같아. 왜 그러세요? 어머님까지 없으면 저 어떡하라고요? 서진애비,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넌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 나 요양원에 들어가게 해다오. 내 소원이다. 어머니까지 속상하게 왜 이러세요? 어머님 안 계시면 난 누구한테 기대라고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머님은 나랑 서진이 없이 살 수 있어요? 난 어머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 애처럼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요양원 안 보내주면 곡기라도 끊겠다 하시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신우이도 제 얘기를 듣고 울며 불며 어머님한테 매달렸어요. 엄마 왜 그러느냐고 새언니 마음 몰라주고 왜 요양원을 고집하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꿋꿋하셨죠.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잘 됐네. 솔직히 여기가 자기가 있을 땐가? 나랑 피가 섞이기로 했어. 생판남 아니야. 가고 싶다는데 가라고 해. 무슨 걱정이야.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매정하니? 어머님이 날 부려먹기랬어. 당신한테 잘못하기랬어. 아버님한테 받은 유산 다 당신이랑 시누이 주고 여기 와서도 나한테 간병 받으신 것도 없어. 서진이 신생아 때부터 같이 키워주셨잖아. 난 어머님이 남편이고 친정엄마나 마찬가지야.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데서 네가 순진에 빠졌으니까 저 사람이 여기 뻔뻔스럽게 들어와 몇 년을 뭉갰지. 애길 봐줬다고? 그럼 그것도 안 하냐? 밥값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키우던 개한테도 이보단 잘하겠다. 당신한테 정말 오만정 떨어진다. 어쩜 이렇게 변하질 않니? 내가 왜 변해야 되는데? 너도 정신 차려. 이게 뭐냐? 파풀 묻은 티셔츠나 갈아입어. 애기 핑계대고 꾸미지도 않고 넌 여자이길 포기했냐? 뭐? 말 다 했어? 그럼 당신은 남편이길 포기했어? 아빠 노릇도 안 하기로 한 거냐고. 나랑 서진은 투명인간이야? 나가서 가정 있다 자랑할 때 빼곤 이혼 가치가 없어? 정말 사람 서럽게 한다. 그 지경이 되니 화가 나다 못해 슬프더라고요. 끝까지 자기만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남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 전 어머님이 제 친엄마 같았어요. 남편이 남 같고요. 그 와중에도 어머님의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요양원 보내달라며 식사도 안 하시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셨죠. 결국 제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계시다간 큰 병이라도 날 것 같았죠. 전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항복할게요. 어머님, 요양원 가세요. 어쩜 저한테 이렇게 모질게 구세요. 왜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게 하냐고요. 제가 엉엉 울자 어머님 그제야 절 보시더라고요. 제 손을 꽉 잡으며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잘 생각했다. 그게 나한테도 좋고 모두에게 좋아. 난 요양원에 갈란다. 그게 속 편해.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 말 말어. 너처럼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고맙다. 미안하고. 네가 잘한 건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그런 말씀 왜 하세요? 더 서럽게. 아들 서진이도 할머니 가시는 걸 아는지 절 붙잡고 앙앙 울더라고요. 전 요양원 중에서도 좋은 곳 고르고 골라 어머님을 보내드렸어요. 제 돈까지 보태서 그렇게 했죠. 어머님한테 돈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전 매주 한 번씩 요양원에 들렸어요. 아기는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반찬이며 간식 마련해서 가곤 했죠. 시설도 좋고 평도 좋은 요양원이라 그런지 어머님 표정도 밝으시고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얼마냐고 사람들도 잘해주고 너무 편하다며 돈 많이 내는 거냐고 걱정을 하셔서 거짓말을 조금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남같이 굴었어요. 어머님 바람대로 남편을 챙겨주고 싶어도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죠. 애기 재우다 같이 잠들면 남편이 퇴근하는 것도 못 봤어요. 어쩌다 문소리 듣고 눈을 떠보면 새벽 2시였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밥은? 이 시간까지 안 먹었겠어? 아, 나 피곤해. 씻고 잘 테니까 너도 들어가 자. 서진이 잘 자는데 우리 이제 각방 생활 접자. 안방 침대 항상 나 혼자 쓰잖아. 당신은 서재방에서 자고 어머님이 우리 잘 지내라고 나가신 건데. 하지만 남편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각방이 편하다는 거였어요. 지금 프로젝트 예산도 크고 위에서 압박이 심해. 당분간 나 서재방에서 잘게. 프로젝트 끝나면 그때 휴가 가든가. 아이, 나 너무 피곤해. 들어가 잘게. 알았어. 할 수 없지. 그럼 쉬어. 다음 날 남편은 꽃을 보내왔더라고요. 고급스러운 목걸이도 같이요. 연애 때 이후 생전 그런 거 모르는 척 하더니 다시 옛날 기억이 났는지 갑작스러운 선물이 싫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웬일이야? 서진아, 이거 봐. 목걸이 좀 봐봐. 아빠가 엄마 선물해줬어. 전 어머님을 만나러 가서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 얼굴이 어두웠어요. 왜 그러시는지 물어도 말도 없으셨고요. 제가 가져간 반찬도 됐다고만 하시고 마음 무겁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 알게 됐어요.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다는 것을요. 게다가 치매 진단도 받으셨더라고요. 어머니의 말년은 이렇게 병마와의 싸움으로 힘겨웠습니다. 시누이가 펑펑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든데 걱정한다고요. 전 한달음에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전 어머님을 붙잡고 통곡을 했어요. 체력이 약하고 근육도 많이 빠지신 우리 어머니. 의사는 수술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항암도 못하시고 하루하루 지나온 삶을 정리하셔야 했어요. 울지 마라. 난 아무렇지도 않어. 날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내 소원이야.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는 내 친정엄마나 마찬가지인데. 어머니 이대로 못 보내드려요. 나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전 퉁퉁 부은 눈으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너도 어지간하다. 아, 그만 울어. 장모님 돌아가실 때처럼 왜 이래? 당신 잘 생각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후회를 왜 하냐? 자연의 순리 아니야. 때 되면 가는 거지.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끝이 날 때도 됐지. 참 질긴 인생이야. 당신이란 인간 소름 끼쳐서 같이 못 살겠어. 내가 병들어도 이럴 거니? 갈 때 되면 가는 거 아니겠냐고 말짱한 표정으로 이럴 거야?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당신 진짜 정 떨어진다. 왜 날 죄인 취급하는데 내가 틀린 말해? 오늘 내일 하는 사람 두고 요양원에 내는 돈도 아까워. 죽을 날 받아놓은 노인네 지극정성으로 모실 이유가 뭐가 있어? 아, 요양원에서도 좀 내보내. 실속 좀 차리라고. 미쳤니? 현대판 고려장이지 그게 뭐야. 그럼 나 어머님 우리 집에 모실 거야. 그리고 요양원비 당신보다 내가 더 냈어. 어디서 생색이야? 누가 시켰냐? 돈 더 내라고 시켰냐고. 네가 좋아서 해놓고 웬 유세? 그 사람 내 집에 들일 생각도 하지 마. 집에서 냄새나고 싫다고.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전 분노가 치밀었어요. 남편의 금수 같은 모습에 완전히 정이 털려버렸네요.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요. 갈라 서자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적어도 살아계실 때만은 부부 사이 괜찮은 척 연기라도 하고 싶었어요. 전 어머님을 거의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셨으면 해서
좋아하셨던 음식도 챙겨서 갔죠. 휠체어로 정원도 산책시켜드리고 발도 닦아드렸어요. 발 퉁퉁 부은 것 봐. 우리 어머님 발 진짜 예뻤는데. 우리 집 신발장에 어머님 구두 한 켤레 있는데 모르셨죠? 내가 어머님 보고 싶을 때 보려고 일부러 숨겨놨는데. 다음엔 서진이랑 같이 올게요. 서진이 말 많이 늘었어요. 어머니 깜짝 놀라실걸요? 그날따라 어머님은 말이 없으셨어요. 어디가 아프시냐 여쭤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발에 물기를 수건으로 닦는데 갑자기 어머니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이 참, 우리 어머니 왜 또 오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드리니까 어머님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문을 여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리 착해 빠졌어. 이거사, 실속 좀 차려. 네가 지금 다 죽어가는 늙은이 챙길 때야? 네 남편 마음을 잡아야지. 세아가, 송연아, 서진애비도 남자다. 걔 앞에서 콧소리도 내고 아양이라도 떨어. 어떻게든 마음 잡게 해야지. 우리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실까? 저 여우짓 못한다고 했잖아요. 난 체질이 곰인데 갑자기 왜 애교를 부리라고 해요? 어머니는 아프시면서 별 걱정 다 하신다. 그만 우세요.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그 녀석 바람났다.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았어. 뭐라고요? 서진 아빠가 바람이 나요? 그래. 아이고, 그 녀석이 미쳤지. 돌아도 단단히 돌았지. 나한테나 못되게 굴 것이지. 그 꼬인 속 나한테나 풀 것이지. 왜 바람을 피워서 착한 널 속이고 배신하는지. 송연아, 세아가 내가 다 봤다. 그 녀석 하는 못된 짓, 더러운 짓 내가 다 봤어. 전 어리 빠져 한동안 말도 못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란 인간 짐승보다 못한 행동으로 어머니 마음 갈기갈기 찢었더라고요. 어머님 집에 혼자 계실 때 내연녀를 집에 불렀대요. 그 사람 어머님 계신 줄 몰랐겠죠. 제가 서진이 데리고 문화센터 갈 시간이었으니까요. 보통은 어머니도 같이 가시는데 그날은 어머님 허리 통증이 도져 집에 계셨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와 안방에 들어가 더러운 짓을 벌였고 어머님은 방에 숨죽이고 계시면서 그 두 짐승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대요. 남편이 절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나중엔 제 재산도 가로챌 거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연녀는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서 절 내쫓고 어떻게 인테리어 할지 구상까지 하더랍니다. 들어보니 유부녀더래요. 이혼하고 서진 아빠와 재혼할 거라며 자기 애들 데리고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 헛소리를 늘어놨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생병을 앓게 되신 거였어요. 제가 당하게 될 일이 눈앞에 그려져 매일 가슴을 치고 남몰래 우셨대요. 그래서 요양원을 고집하신 거였고요. 아들의 외도를 아는 마당에 더 이상 집에 계실 순 없었고 이 엄청난 비밀에 소가리를 하셨던 거였죠. 아들의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길 바라셨고 당신 때문에 부부 사이 금이 갔나 싶어 죄책감이 크셨대요. 그래서 당신이 요양원에 가시면 저도 제 생활 찾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길 기대하신 거였죠. 어머닌 제 등을 막 때리셨어요. 하나도 아프지도 않은 솜주먹으로요. 그런데 왜 날 자꾸 찾아와? 나 같은 건 까맣게 있고 너 살 길 찾아야지. 세아가, 넌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다 내 죄다. 내가 어리석었어. 끝까지 서진애비 마음 돌리지 못하고 바보처럼 당하고 산 죄. 이렇게 착한 며느리 얻어서 분에 넘치는 호강을 한 죄. 서진애미야, 나한테 오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서진이
아빠 찾아줘야지. 그래야지. 제가 요양원 찾아오는 거 몇 번 하다 말 줄 알았는데 변함없는 제 모습에 어머니는 많이 괴로우셨대요. 제 진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아들의 뻔뻔스러운 외도 행각을 저한테 고백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 배신감이란 지금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어린 아들과 제가 사는 집에 내연녀를 불러들여 더러운 짓을 벌이다니. 남편이란 인간 불구덩이에 떠밀고 싶었어요. 그렇게 회사 일 바쁘다고 난리를 치고 유세를 떨더니 그 시간에 상간녀랑 시간을 보낸 거였죠. 새벽에 나가 오밤중에 들어오고 주말에는 회사 임원들이랑 골프 약속 있다고 뻑하면 집을 비우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바람이었습니다. 전 완벽히 속았고 기만당한 거였어요. 더 이상 그 인간을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어머님 앞에서는 안 울었던 것 같은데 해맑게 웃는 아들 서진이를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시터 아주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이러셨어요. 아이고, 서진 엄마, 시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셔?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 울어 그래. 진짜 이런 효부가 없다. 서진 엄마 정성에 하늘도 울겠어. 전 방에 들어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한나절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간 쓰레기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게 해줘야겠다. 복수심이 막 끓더라고요. 전 샤워를 하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다음 날 당장 심부름 센터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알아보니 그런 인터넷 모임이 있더라고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철저하게 배신당했을 때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짐승 같은 두 잡것들 어떻게 뒤를 치는 게 효과적인지 거기서 다 배우고 정보도 모았습니다. 전 일 잘한다는 심부름 센터에 연락을 취했어요. 남편 외도의 증거를 확보해달라 돈도 넉넉히 주면서 일을 맡겼죠. 이것들 참 마음 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를 아주 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불이 났습니다. 저 세상 돌아가는 이치 모르는 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사업 크게 하신 분이었고 매사 일처리 빈틈없고 정확하신 분이었어요. 그 머리 재능 다 물려받은 게 저였고 지금까지 발톱 숨기고 살아온 건 굳이 날 세울 필요가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칼을 갈아야 할 때였어요. 곧 그 잡것들 제가 완벽히 처단할 계획을 세웠죠. 전 이렇게 정신을 차렸지만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이 걱정이었어요. 며칠 후 말짱한 모습으로 갔더니 어머님이 크게 놀라셨습니다. 요양원 오시고 암에 시달린 우리 어머니 몸이 한 줌밖에 안 되더라고요. 병든 몸 때문에도 그렇지만 마음고생 탓이 크겠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뭔데요? 용서는 그 사람이 빌어야죠. 어머니, 저 그렇게 물렁하지 않아요. 아버지 닮아 강단이 있어 지금까지 제 재산 지키고 살잖아요. 저 돈 많은 거 아시죠?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진 애비 홍군형 내줄 거예요. 어머님은 제 이름만 그렇게 부르시고 눈가가 짓무르도록 우시다가 임종을 맞이하셨어요. 어머님 곁에는 저와 시누이 뿐이었습니다. 한이 맺혔죠. 제 인생에 이제 어머니라고 부를 분은 안 계셨어요. 10년 가까이 쌓인 정, 그 켜켜이 쌓인 추억이 어머님을 잃은 텅 빈 가슴으로 자꾸만 흘러들어왔죠.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젠 아프지 않을 거예요. 편히 쉬세요, 어머니. 엄마. 임종 후 장례식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동남아 해외 출장 간다고 했었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그 상간녀랑 제주도로 여행을 간 걸요. 심부름센터 직원 통해 알고 있었죠. 전 여러 번 문자를 남기고 음성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할 때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장례식 준비를 해야 하는데 초조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려는 게 절대 아니었고 어머님 돌아가셨으니 예를 갖추고 싶어 그런 거였어요. 당신 어디야? 어머니 돌아가셨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와. 마지막 가는 길은 지켜드려야지. 그게 사람 도리지. 하지만 빈소가 차려질 때까지도 남편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끝끝내 신랄 같은 희망까지 차버리는 인간이었어요. 어머님 장례식에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혹 후회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복수심에 가득 찬 제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편은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와 더러운 짓을 하기 위해 인간이길 포기한 그 짐승, 이젠 제 마음속에서 그 인간은 남편도 내 아들의 아빠도 아니었어요. 전 복수의 칼날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간 말종은 사람 흉내를 내는 개다. 아니 개만도 못한 종자다. 결론을 내리게 됐죠. 여자 마음에 한이 맺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전 비통한 심정으로 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쓸쓸하고 초라한 어머님 빈소에는 저와 신우이의 통곡만 울릴 뿐이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우태 그 녀석 심해도 너무 심하네. 친엄마였어 봐. 문상객이 줄을 잇고 북새통이었겠지. 명문대의 대기업을 지 혼자 힘으로 갔어. 에이 사람 아닌 것. 누이가 괜히 고생을 해 키웠어. 누이 하늘에서 다 보고 있지. 내가 복장이 터져 못 살겠네. 거기선 여기서 못 받은 복 다 받고 제일 좋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애끓는 장례식 끝나고 심부름센터 직원과 만났어요. 그 사람도 혀를 내둘렀죠. 저도 일 오래 했지만 가끔 보면 차라리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싶어요. 나은 정만 정입니까? 기른 정도 정인데 장례식까지 안 오다니 고객님 남편도 참 어지간합니다. 내가 할 말 그쪽이 하시네요. 그래서 어머님 장례식 때 그 짐승들 뭐 했다고요? 3박 4일 아주 제대로 놀더라고요. 호텔에 처박혀 있다가 심심하면 골프 나가고 아주 살판 났더라고요. 여기 사진 있습니다. 아주 홍군형을 내주셔야겠어요. 사진을 보는데 눈에서 불꽃이 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온몸에 열이 오르는데 어느 순간 그 열이 확 식으면서 복수심이 차올랐습니다. 사진 속 남의 편이랑 그 내연녀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고 행복한지 기가 막혔죠. 그래, 이렇게 놀았다 이거지? 사람 이길 포기한 대가 내가 톡톡히 치러줄게. 기다려. 네가 가진 거 하나하나 내가 산산조각 다 부숴줄 테니까. 부서진 유리 조각 네 심장에 박아줄게. 이 나쁜 인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죠. 그 인간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20년 넘는 공을 무시한 죄, 진심으로 살아온 정성과 노력을 깎아내린 죄, 사람이길 포기하고 거짓말로 가족을 기만한 죄는 철퇴를 맞아야 했어요. 전 계획한 일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먼저 상간녀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 남편과 같은 회사 유부녀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잃을 게 많은 인간들이 참 무모했죠. 전 당장 그 여자의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학의 교수더라고요. 전 준비한 사진과 외도 증거들부터 들이댔어요. 그 교수라는 양반도 충격이 어마어마한가 보더라고요.
당장 회사를 그만두게 하겠단 말부터 하더군요. 그래요? 잘 생각하셨네요. 눈치도 못 채셨다니 유감입니다. 그 길로 차를 몰아 바로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 회사, 세상 똑똑한 엘리트들은 다 모인 굴지의 대기업이었어요. 남편은 여기서도 일 잘하고 매너 좋은 사람으로 유명했고요. 게다가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는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전 구내식당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남편을 보자마자 툭 튀어나갔어요. 남편은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왜 왔어? 왜 전화는 계속 꺼놔? 해외 출장? 요새 로밍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니? 일부러 전화 꺼놨어? 무슨 오지로 출장 갔나 봐? 아이, 그래. 아이, 나가서 얘기하자. 여긴 좀 그렇잖아. 먼저들 점심 먹어. 나는 와이프가 와서. 남편은 절 끌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힘없이 끌려나갈 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바로 확성기를 꺼내 들었어요. 마침 그 내연녀도 동료랑 구내 식당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전 잘됐다 싶었습니다. 김우태 팀장의 천인 공로할 짓을 폭로합니다. 상간녀 김지영과 1월 여행을 핑계로 어머니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춘 인간 이하의 짓을 한 사람을 직장 동료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김우태 팀장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 넓은 구내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떨리기는커녕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손발이 땀이 났습니다. 남편은 제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지만 전 그 인간의 손등을 콱 물어버렸어요. 그때까지 참아온 울분이 한꺼번에 터지더라고요. 제 말에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20년 넘게 정성으로 키워준 어머니를 새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박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은 뒤 길에 내다버리라고 한 인간도 사람입니까? 상간녀랑 바람 피우며 돌쟁이 아들도 팽개치고 배우자를 기만한 사람을 동료로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아, 왜 이래 진짜? 너 미쳤어? 정신 차려. 약 먹었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 믿을 게 못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 우리 애기 100일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 서진이는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컸다고 갓 태어난 아들도 외면하고 불륜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무슨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 전 호소했어요. 당연히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라고요. 여보, 왜 이래? 정신병원에 가만히 있을 것이지. 또 도망 나온 거야? 정신병원? 야, 무슨 영화 찍니? 여러분, 제 얘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저 혼자 치르고 피 끓는 심정으로 찾아온 곳입니다. 제 얘기를 믿어주세요. 결국 전 임원실로 불려 올라갔어요. 남편도 같이요. 회사 높으신 분께서 진상을 알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니라고 발광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워낙 보는 눈이 많았고 제가 진심으로 호소했기 때문에 상황은 제가 예상한 대로 돌아갔죠. 직원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엔 다 들렸어요. 김 팀장,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못 쓰겄네. 어떻게 어머니 장례식에 안 갈 수가 있어? 새어머니라도 그렇지 20년 넘게 키워주셨다며. 정대리랑 바람 피웠다는 것도 놀랠 노자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정대리 남편 어디 교수라고 하지 않았어? 되게 유명하다던데. 사람 속 진짜 모른다니까. 저렇게 멀쩡한 척하고. 아유, 내가 다 찝찝하네. 남편은 밖에 있고 저만 임원들한테 불려갔어요. 왜 회사에 와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물으시더라고요. 전 그간의 감정이 올라와 울컥했습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했을까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남편과 시누이 20년간 정성으로 키웠고 노숙자한테도 옷 벗어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남편이란 사람은 그런 분 무시하고 병드신 후엔 길바닥에 내버리라 막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어요. 임종 때부터 제가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김우태 팀장이 그랬단 말이죠. 회사 직원들 모두 깊이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무척 놀라운 이야기군요. 계속 해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절 기만하고 김지영이라는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느라 어머님 장례식에도 안 온 거고요.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두는 게 온당합니까? 사람 도리도 모르는 인간인데요.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지요. 아까 보셨겠지만 제 아들 서진이는 저의 이런 행동으로 아빠를 잃게 되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지은 죄는 그만큼 크고 죄질이 나쁘니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남편의 삐뚤어진 야망 때문이기도 했어요. 저와 이혼하면서 제 재산도 지가 먹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잠자리를 안 해줬다, 아내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소송을 걸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건다고 건방을 떠는 건지 전 임원분들한테 어머님이 끝까지 어떤 마음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셨는지 낱낱이 다 말했어요. 그래도 아들 내외 잘 살길 바라셔서 암에 걸려서도 그저 자식 걱정, 며느리 걱정하느라 눈도 잘 못 감으셨다고요. 제가 임원실에서 나오고 남편이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두고 봐. 사람을 이렇게 개망신을 줄 수 있어? 너 크게 실수한 거야.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이보세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소송으로 개털될 일만 남았으니까 정신 차려. 하긴 제정신이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지도 않았겠지. 어디 들어가서 변명 실컷 해봐. 그게 먹히나.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 쓰레기야. 잠깐 있어 보니 안에서 호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커피도 쥐어주고 힘내시라고 해주셨어요. 다들 절 측은하게 보는 눈치였습니다. 반대로 남편 욕을 엄청 했겠죠. 1층 로비로 갔는데 남편 내연녀가 주랭랑을 치는 게 보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막 달려나가는 걸 제가 뒷덜미를 잡았어요. 어딜 도망가? 저 짐승 같은 인간이랑 좋았니? 어디 남의 집 안방까지 들어와서 바람질이야, 더럽게.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봤어요. 전 그때 갖고 있던 외도 사진들을 로비에 뿌렸어요. 사방팔방 남편이랑 그 여자의 낯뜨거운 사진이 흩날렸죠. 어머머, 이걸 어째?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긴. 죗값 치러야지. 네 남편한테 가봐. 네 남편도 이 사진 다 봤으니까. 그 여자는 로비에 흩어진 사진을 줍기 위해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더라고요. 전 그 여자 뒤통수를 가방으로 갈겨버리고 회사 밖으로 나왔어요. 속이 후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어요. 제 속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끝났다는 생각에 회한이 몰려왔죠. 어머니, 저 잘했죠? 그 나쁜 인간 고개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예요. 사회에서 아주 매장당하게 할 거라고요. 끝까지 밟아줄 거예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서둘러 가셨어요? 이럴 때 제 곁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 한참을 울던 전 어머님 계시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집을 나왔어요. 어머님과의 추억이 있는 집은 이미 팔린 뒤였습니다. 남편이 찾아오지 못할 곳으로 이사를 하고
전 만반의 준비를 다 끝냈어요. 남편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차례였죠. 이후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손톱만큼의 양보도 없었고 전 그들에게 받은 거 다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아들 서진이는 제가 키우고요. 남편을 쫓아낸 회사에서는 나중에 저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조의금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저만 상대해야 하는 게 아니라 상간녀 남편과도 마주쳐야 했어요. 교수라는 그 남편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소송을 제대로 걸었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녀도 죄를 뉘우치겠다며 가정으로 돌아갔죠. 전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잘리고 상간녀한테 버려진 후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습니다. 상간녀랑 바람 피우며 5만 가지 사치를 다 부려 원래도 빚이 상당하더라고요. 그거 다 제 돈으로 메우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졌겠죠. 직장 잃고 업계에 인간 쓰레기라는 소문 파다하게 퍼져서 재취업도 어렵게 됐대요. 빚더미에 올라앉은 데다 소송 비용, 위자료까지 내야 하는데 우리 서진이 양육비까지 줘야 하잖아요. 월급도 없는데 무슨 양육비를 줄 수 있었겠어요. 전 그것도 괘씸해 양육비 미지급 소송까지 걸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덫에 걸린 쥐처럼 오도 가도 못하고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어요. 이후 남편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든 연락 끊었는데 상황이 쫄리니까 저한테 매달리는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서진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쓰레기였어.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돈은 한 푼도 없고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우고 있어. 돈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앞날이 캄캄하다고.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우리 아들한테도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용서란 말을 당신이 먼저 입에 올리면 안 되지. 위자료 양육비 10원 한 장 빠짐없이 준비해. 서진이 내 아들이야. 당신 같은 남편 필요 없고 오히려 숨기고 싶을 정도야. 다신 연락하지 마.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해. 생각해보니 빠뜨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그랬어요.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요. 앞으로의 고생은 그 죗값이고 처절하게 사는 걸로 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뒤 전 남편의 연락은 끊겼어요. 지금 전 홀가분한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종종 아들 서진이와 시어머니 납골당에 찾아갑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후회하지만 어머님과의 만남, 그 인연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제 인생엔 엄마가 두 분이나 계셨네요. 앞으로 살아갈 날 두렵지 않습니다. 친정엄마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받은 사랑, 그 단단한 추억으로 전 강해졌거든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